안녕하세요. 표준한마 시작하겠습니다. 한국노총 김만재 금속노조 위원장이 노사정이 대타협 안을 놓고 추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이 분신 초기에 주변에서 막아서 큰 생명에는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편 국감장에서는 강신명 경찰청장의 권총을 발사해보라,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한국노총 회의 가운데서 분신이 시도됐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야권 싸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희대 이진공 개훈교수, 최진영 변호사, 계속해서 조수진 차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분신을 시도했다. 오늘 노사정의 정부안이 합의가 된 직후에 이루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 노사정이 내놓은 노동시장 구조 개선안, 예. 굉장히 큰 타협안이었는데요. 예. 오늘 이 한국노총에서 각 위원장들 그리고 산별노조 위원장들이 모인 가운데 오늘 의결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이 금속노련 위원장 김만재 씨가 이 분신을 기도하는 바람에 예. 이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된 모습이고요. 예. 이 분신기도 그러니까 신호를 몸에 끼얹었는데 옆에 있던 소화기로 지금 급히 진화는 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뿌옇게 나오는 그런 장면이 지금 생생하게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분신을 시도한 직후에 주변에서 소화기로 꺼서 지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지금 어렵게 노사정이 타협을 했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한국노총, 노사정의 한 축인 한국노총에서 동의를 받지 못하면 분신 상황에서 동의가 잘 되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잠시 정회가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말 다행히 그래도 그 목숨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좀 그 부분은 다행인 것 같고, 예. 사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그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그 복귀를 할 때 두 가지는 안 된다. 한마디로 지금 그 정리해고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다시 그 회의를 해서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를 시켰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산별노조 중에서 금속노조 중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간에 어제 이제 합의를 하기까지는 아마 실질적으로 중앙위원회까지는 안 했지만 그 내부적인 한국노총 내부에서 실질적인 오케이 하는 사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제 가서 실질적인 그렇습니다. 사인을 했다는 예, 것입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오늘은 추인하는 자리,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자리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절차 속에서 일부 불만을 품은 분들이 했는 것 같은데, 일단 약간의 어떤 늦어질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큰 틀에서는 타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김동만 위원장님께서 최대한 어떤 리더십을 좀 발휘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노사정 대타협 그 정신 자체가 전부 자신들이 일정한 양보를 통해서 타협을 예. 이루는 데 이거거든요. 근데 절대 타협이 안 된다. 우리가 주장하는 게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타협은 절대 할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타협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그다음에 물론 예. 지금 아마 바로 선제적으로 꺼버린 바람에 뭐 다치지도 않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점은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이제 저항을 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인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점에서 이제 그분도 김만재 씨 그분도 좀 이제 위원장도 좀 이제 진정하고 뭐가 우리 전체를 위해서 이익이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 국가를 위해서 뭐가 이익이 되는지 이런 판단 좀 해주셨으면 좋은데, 뭐냐면 지금 일반 해고하고 또 취업 규칙 불이하게 변경하는 이 문제가 이제 지금 걸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무 태도가 안 좋거나 성과가 안 좋은 사람 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취업 규칙을 좀 바꿔가지고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그런 사규를 도입할 때는 그동안 이제 노조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던 이런 문제를 좀 완화하는 것. 예. 이 정도는 또 노동계에서도 좀 양보를 해 주셔야 또 기업이라든지 우리 경제 전반, 산업 전반에 걸쳐서 약간의 좀 유연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주시고, 예. 이렇게 극단적 선택은 좀 안 해 주시면. 예, 지금 현장 소식 들어오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속노조, 굉장히 강력한 노조인데 자동차라든가 좀 소위 말해서 그동안 힘 있는 노조, 또 급여도 괜찮지 않느냐, 정규직들은 그렇게 평가되온 데서 가장 강력하게 나오는 것,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 금속 노련 같은 경우에는 제가 1990년대 중반부터 기자 생활할 때부터 가장 강한 곳이라고 지금 일컬어 예. 왔는데요. 금방 앵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나마 좀 처우가 괜찮은 곳 아니냐. 예. 그것 때문에 이런 분들이 한국노총 전체를 대변한다. 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은 거고요. 예. 또 이 개혁이라는 것은 정말 진통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개혁이라는 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예. 우리의 큰 방향,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지금 20대 젊은 층이 일자리를 찾지 못함으로써 벌어지는 이런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이 큰 틀에서 개혁해야 한다. 예. 이 개혁에는 고통이 따라야 되고 그런 면에서 좀 더 힘이 있고 그리고 보수도 좀 많은 쪽에서부터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는 어떤 커다란 예. 진전을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조금 뒤에 다시 회의를 다시 속개를 예. 하겠다고 말은 합니다만 지금 저 상황 보면은 속개는 대단히 쉽지 않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지도부가 이 금속노련이라든지 가장 강경한 곳부터 어떻게 내부 진열을 가다넘을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결국 전망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기득권인 것이죠. 결국은 그 노동계 측에서도 기득권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오늘 그 자료를 봤더니만 광주 기아자동차의 그 임금 체계를 봤을 때에 광주 기아자동차 평균 노동 임금이 한 9,9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평균 임금이요? 그런데 예. 거기에서 이제 그 사내 하도급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딱 반으로 줄죠. 예. 거기다가 1차 협력자는 4,800만 원, 2차 협력자는 2,800만 원. 결국은 점점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하도급으로 갈수록 반에서 반의 반, 3분의 1까지 떨어지는 구조를 봤습니다. 지금 얘기했다는 것은 지금 금속노조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기아자동차를 비롯해서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예. 정규직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내지는 사내 하도급의 2배 내지 3배 이상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혁을 집중하려고 하니까 결국 그 부분에 있는 금속노련이 대표적으로 나서서 지금 그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구조적으로 지금 그분들이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이번에 어떤 그 노사 대타협은 나름대로 의미가 뭐냐 하면은 한국 경제를 위한 선제적 그 대타협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아시다시피 예. 98년이나 아니면 2000년대 중반에 있는 IMF 전후로 해서는 정말 못 이겨서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양보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어떤 대타협의 정신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줬으면은 그 이와 같은 것도 통과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재량과 어떤 그런 양보의 정신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잘 알지 못하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요. 그 노조 계시는 분들한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여러 보도를 볼 때 이 자동차 업계라든가 이런 데서는 해외 다른 그 경쟁사들에 비해서 임금은 많고 오히려 이 생산성은 떨어지고 그렇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잖아요. 예. 그럼 이번 주면 한 번쯤이라도 좀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2,800만 원 연봉 받는 사람하고 9,몇백만 원 연봉 받는 사람이 일이 정말 본질적으로 다릅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냐면 업무 성과가 현저히 떨어진다거나 아예 협조를 안 하고 말이죠. 이렇게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이게 도저히 이 업무에 부적격한 사람이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그 사람을 해고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한 일이거든요. 예. 그 당연한 일조차도 받아들이기 싫다. 예? 그것을 이 사교에 또 혹은 법제화하기 싫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건 너무 지나친 이기주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자세한 속보는 나오는 대로 좀 보도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큰 지금까지 현재 한국노총에서의 쟁점은 일반 해고를 근로기준법의 명문화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대법원의 판례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업체장의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달리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근로기준법에 이 조항을 넣는다는 게 반드시 근로자에게 그렇게 무리한 것이냐,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이냐, 이 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예. 한국노총 지도부가 이것을 법제화했을 때 그럼 근로자들이 오히려 어떤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치는 무엇인가, 이런 점에 예.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분신이라는 것이 가장 극단적 저항의 형태인데 80년대에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80년대 중후반에 그때 이제 군부 독재 시절이 많았지만 한동안은 분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극단적 형태의 저항이 나타난다. 지금 좀 맞지 않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도하신 분한테는 굉장히 죄송한 얘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정말 생존을 옛날에 전태일 그 열사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생존을 위해서 그분들은 이 한 몸 바쳐서 그와 같은 어떤 그 개혁을 위해서 했지만 사실 지금 이분들 특히 금속노련에 속해 있는 분들은 대기업의 어떻게 보면 정규직 노동자로서 거의 연봉이 1억에 가까운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그런 점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사실 어려운 겁니다. 사실 지금 이번에 노사정 타협이 이루어진 것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지금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그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노동개혁 같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임금 피크제라든가 아니면은 일반 해고와 관련되는 취업규칙 변경 같은 것들을 지지하는 율이 80% 이상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무산시켜버린다면 그 어떤 화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도 아니고 한국노총을 비롯해서 노동계로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절박함에서 어떤 이와 같은 것을 했는데 결국 자기 밥그릇에 있는 것을 덜어낸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은 결국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반개혁 세력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그것을 극단적으로 분신을 한다? 정말 국민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분신이라는 가장 극단적 형태, 우리가 좀 이제 서로 타협해서 분신이라는 그런 형태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금속노련위원장 분신 소식은 전해드리고요. 오늘 국감장에서 있었던 일도 좀 무섭긴 마찬가지입니다. 권총을 들고 경찰청장이 권총을 들고 나온 상황인데 어떤 상황인지 말씀 하나 들어보시겠습니다. 권해서 순서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청장님. 우리 선부터 하자. 청장이 그러니까. 아니, 이게 누가 국회의원하고 안녕하고 제거하시고. 맞아요. 네, 앉아서 하세요. 생피스를 깨말이야. 청장이 안녕하고 제거하시고. 아니, 뭐이. 조준해보세요. 국장이 국정감이 어딨나? 강하세요. 손가락 들고 경파해보세요. 청장 뽑는 거야. 있잖아요. 국정감에 90년에도 입장이 있습니다. 자, 시간을 좀 조정해. 몇십 년 전에도 저런 일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회의원이 국감장에서 경찰청장에게 총 쏴보라라고 한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모의곤총을 쥐어주면서 경찰청장에게 최근에 있었던 그 구파발의 총기 사고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총기 사고가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라 어떤 그 미필적 고의에 따른 어떤 살해 목적이 있었다. 이 점을 모의곤총을 가지고 시연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청장이 지금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굉장히 그 어정쩡한 태도로 주머니에 손도 찔렀다가 모의곤총도 만져봤다가 하는데요. 이 아무리 국감에서 뭔가 어떤 총기 사고의 문제점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 짚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저렇게 경찰청장에게 직접 조준해서 격발까지 시연해봐라. 이런 건 굉장히 무리하지 않은가. 그리고 어떤 진짜 보여주기식 아니면 한건주의식의 국감으로 치달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만큼 이 국회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는 그 지경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게요. 갈수록 그렇게 심해집니다. 국회의원들이 정말 좀 오만한 것 같아요. 또 그것도 있었죠. 국회의원 그 노웅래 의원인가요? 허준영 그 자유총연맹 회장 보고 자신이 먼저 소리 질러 놓고 같이 좀 말 조심해달라는데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국회의원들 따지는 거냐? 국민 대표인데 근데 죄송하지만 국민 대표는 국민들은요 대표를 해달라는 게 그런 무례를 대표해달라거나 그런 오만을 대표해달라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품위를 대표해달라 했지. 그런 점에서 보면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높은 줄은 알지만 다른 국가 공직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것 같은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14만 명을 거느리고 경찰 총수한테 아무리 내가 국회의원이지만 거기에 대고 그런 거 해보라고 차라리 경찰 한 사람 불러다 놓고 그렇게 시켜보라든지 이 정도까지 가면 또 모르겠어요. 어떻게 청장한테 아무리 저 국회의원이 높지만 그거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부른고 하면 불렀는 취지가 있을 겁니다. 취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을 하고 하나는 국민의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죠. 저거를 통해서 무슨 알 권리를 알려줄 것이며 무슨 어떤 그 구파발 사건의 진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한마디로 면박주기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해서 본인의 지역구에 있거나 본인의 지지 있는 사람들한테 좀 후련하게 해주는 그 이상도 이른바
한풀이 증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네. 왜 하는 그 취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가 이런 식으로 오만하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 다음번에 오히려 본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본인한테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오히려요. 좀 아쉬운 부분이 이 구파발 총기 사고에 대해서 총기 관리의 실태를 짚고자 한다면 최근에 어떤 총기 사고의 건수 그리고 어떤 유형 그리고 구파발 사고 이후에 그렇다면 경찰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물었을 겁니다. 예. 네, 저렇게 목소리 높이지 않아도 지난주 금요일이죠.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광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예, 국세청장의 사과 발언까지 담아냈지만 그렇습니다. 예. 높은 소리도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충분히 이 의원이 대안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지도로서 그림을 보여주고 왜 국세청이 종로구 수성동에 있는데 그 어린이집은 송파구 잠실에 있어야 되는지 그 키로수는 몇 미터인지 전부 다 따져서 예. 아주 대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도 받아냈습니다. 굳이 고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번에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입니다. 그렇죠? 그럼 19대 국회가 끝나고 다음에는 20대 국회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는 이런 책임의식은 국회의원 각자가 다 가져야 될 것이고 예. 그 국회의원들이 소속된 정당이 다 가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정기국회 또 국감 이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될 이 상황에서 당은 당대로 말이죠. 예. 이른바 권력 투쟁 가지고 지금 날밤을 새고 있고 그다음 미처 준비가 안 된 국회의원들은 나와가지고 남 모욕 주기나 하고 말이죠. 그걸 가지고 위세 올라가십니까? 아니에요. 네. 교수님, 근데 유대훈 의원은 평상시에 어떤 분입니까? 유대훈 의원은 뭐 네, 유대훈 이렇게 의원 같은 튀는 분이신가요? 경우에는 예? 유대훈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생활 밀착형으로 국회에 예. 당선이 됐다. 이분이 참 입지전적이라는 게요. 유대훈 의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이 전부입니다. 아, 초등학교만 예. 졸업하시고, 예. 예, 그것이 오히려 굉장한 장점으로 발휘가 될 수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낮은 자세 그리고 또 서민들의 그 실상 어려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더더욱 저렇게 고압적으로 14만의 경찰의 총수를 상대로 모의곤총 쥐어주면서 시연해봐라. 이건 더더욱 맞지 않는 거죠. 예, 초등학교만 나오시고 그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사서 자수성가를 하신 분인데 오늘은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 의원님이 해명을 했습니다. 현장에 사망한 의경의 부모님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한 충정이다. 저렇게 말씀을 했는데 경찰청장이 나와서 총을 쏘는 시연을 해보면 저기 부모님 마음이 위로가 되는 충정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그 모습, 그와 같은 퍼포먼스를 통해서 본인의 아들의 그 모습을 부모로서는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위로가 아니고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것인 것이죠. 오히려 정말 그거를 어떤 자기 아들에 대한 어떤 그 부모에 대한 예. 사과가 된다고 하면은 강 청장에게 그거 같은 데서 이 자리에서 그 부분한테 사과하십시오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결국 뭐 경찰이 생활 밀착형으로 해야 되는데 생활 밀착형으로 매일 총을 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경찰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범죄를 잡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정보도 있고 보안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서 그 대표를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국민들이 누가 앞으로 어떤 경찰에 대해서 존중을 하겠습니까? 경찰이 국민들의 평소에 존경을 받을 때 어떤 상황에서는 그 경찰의 말이 국민들에게 범죄자에게 그 권위가 있게 되는 것이지 저런 식으로 해서 경찰의 권위를 흔들어 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대훈 의원께서 저렇게 한번 크게 소리를 친다든가 시연을 해보라든가 저렇게 한번 하면 지역구에서는 좋아합니까? 좀 튀면은 좀 득표에 도움이 됩니까?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글쎄요. 그렇다고 생각하나 아마 국민들은 별로 없을 거고요. 예. 정말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총기 사고 이후에 경찰의 어떤 태도 변화가 있었는지 그렇죠? 예. 그거를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고요. 예. 또 그렇다면은 경찰은 항상 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 권총을 항상 늘 소지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안전 관리를 중요하게 그러게 하는지 말입니다. 예, 예. 이 점에 대해서도 좀 그것이 더 궁금하지 않았을까 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자수성가 하신 분이고 초등학교 나오셔서 자수성가 하신 분이고 하니 이 부분에서는 쿨하게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 넘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총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예, 병역 문제가 조금 논란이 돼서 먼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어떤 얘기인데요. 한때 잘 나갔던 가수 얘기입니다. 들어보시죠. 염치 없이 이렇게 나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진심을 죄송합니다.
나도 제 자신한테 계속 물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러냐고. 이제 겨우 중국에서 겨우 잘 적응해서 살라고 하는데 왜 또 다시 마음을 바꿔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큰 무리를 일으킬 줄 몰랐습니다. 다시 시간을 바꿀 수가 있다면. 한때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가수 유승준 씨의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국정감사나 여러 가지 정보와 자료를 보면 유승준만 저렇게 당해야 되냐, 심지어는 유승준이 억울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국적을 바꿔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잠시 죽는가 했더니 4,000명을 넘어섰고요. 올해도 7월까지 2,037명입니다. 이쯤 되면 이 중에 한 명이 유승준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승준 씨가 이 병역을 면탈받고자 국적을 버렸다. 이것 때문에 굉장한 비판도 받고 가수 생명에 위협도 느꼈고 실질적으로 10년간 한국에도 못 들어왔고 했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추세를 보면요. 벌써 올 상반기에 1월부터 7월까지 2,374명. 그러니까 6개월 정도의 수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2012년 같은 경우는 한 해에 그렇습니다. 지금 국적을 변경한 사람이 벌써 6개월 동안 그 숫자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뭐 거기서 미국 국민이나 외국 국민으로 계속 사는 건 문제가 없죠. 뭐 가서 살면. 근데 이분들 중에 계속 이 출입국이 뭐 무시로 할 수 있는지 그걸 따져봐야 되고, 그런 사람도 있는지. 그다음에 유승준 씨는 물론 이제 억울하죠.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만 유승준 씨는 그동안에 자신이 반드시 군대 가겠다고 끝까지 그렇죠. 그랬다가 말을 바꿨으니까. 그다음 결정적인 순간에 가버렸고, 또 다시 돌아오겠다는 게 뭐냐면 와서 활동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활동하겠다는 거고, 또 최근에 저렇게 하는 거는 최근에 이제 뭐 기한이 이제 넘어가서 이제 군대 현역으로 안 가도 되는 시점이니까 그렇죠. 고의로 그랬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것들이 이제 국민의 감정, 이 정서상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고, 이분들은 한번 따져봐야 될 거예요. 교수님, 근데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잘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건 뭐 그렇다고 치는데, 여기 374명 중에 고위공직자,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자식이 30명이나 됩니다. 이분들은 나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뭐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편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고위공직자가 아들을 국적을 바꿔서. 그렇죠. 여러 가지. 첫 번째 문제는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10명 중에 1명 정도는 군대가 면제이고,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와 같은 올해 면제받은 2,374명 중에 고위 4급 이상 공직자 중에도 한 30명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뭐 로마인 이야기나 이런 걸 얘기를 들어보면 혈세란 얘기가 나온 것이죠. 혈세가 무슨 말인가 저를 했더니만, 결국 로마 같은 경우에는 노블레스 오블레제, 귀족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직접 싸워서 흘린 그 피가 그 자체가 세금이라는 개념인 것이죠.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회 지도층, 특히 보면은 정치권이라든가 굉장히 고위층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터 포함해서 지금 자기의 아들까지, 특히 해외에 가서 뭐 예컨대 연수 같은 데 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아서 해외 국적을 취득하고 거기에서 계속 기르다가 본인은 돌아왔는데 애는 오지 않고 거기에서 한국 국적 포기해버린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지탱될 수 있는 그런 노블레스 오블레제의 바탕이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쏟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야당 측에서 이 부분을 들고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측이 할 말이 진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요. 옛날에 진보 쪽에 굉장히 리더 지도자급에 있었던 분이고, 언론계에서도 굉장히 높은 데 계셨던 분인데, 아들을 미국에 보내서 두 아들 다 미국 국적을 취득했어요. 자신이 직접 다니면서 뭐 했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고 따졌더니, 그 아이들만은 그곳에서 주류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자신은 그러면서 여기 와서 미국에다 반미를 외치던 그 정권에서 굉장히 지도자급 행세를 했거든요. 그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정권이 현재 정권이 똑같은데, 문제는 바로 이런 식으로 국목을 받아먹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받아먹고 권한을 누리고 지위를 누리고 하면서 자신의 자식들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뭐 옛날에 무슨 뭐 반미 투쟁하면서 자식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 똑같은 심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 고위 공직자들 지금 엄격히 조사해서요. 그분들한테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네, 예. 저는요 이 점을 좀 적어왔는데요. 지금 고위공직자 중, 그러니까 2,374명 중에 4급 이상 고위공직자 30명입니다. 예. 자녀들이 국적을 바꾼 경우 이 국적을 보니까요, 미국 23명, 스위스 3명, 캐나다 3명, 영국 1명 등인데요. 과연 이분들의 아버지들이 고위공직자로서 또는 기관장으로서 뭔가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우리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까? 예. 지금 공개된 분들은 산림청장도 있고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공단 이사장도 있는데요. 이유야 어찌 됐건 간에 이 이 아들들이 이 병역을 면탈하기 위해서 국적까지 바꿨다면 이분들이 과연 이런 공직에 몸담을 수 있을지 이 점에 예.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위공직자 10명 중에 한 분은 본인도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번번이 청문회든지 우리 사회 병역이 문제가 될 때마다 이분들은 해명을 해야 되고 또 해명이 석연치 않아서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단맞은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 가려움증이더라고요. 한 6개월 가렵게 긁으면 군대 면제되느냐라고 했는데 그렇게 가려우셨어요? 병역 비리의 가능성이 별로 없는 명확한 것이니까.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그러한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971년 첫 번째 신체 검사는 그 당시에 홍성이라는 아주 시골에서 신체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엑스레이 기계도 없었다. 그래서 못했고 네. 수도 육군 병원입니다. 네. 신체 검사 중엔 가장 최첨단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신체 검사 장소고요. 이것은 서울에 있습니다. 둔천동에. 40년 전 일입니다. 50년 전에 엑스레이를 들고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40년 전 얘기다. 이 한마디로 덮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모두가 남자들은 현역으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 군 복무를 해야 되는 법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예민한 것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특히 한국에서 공직자 등등 여러 가지로 병역 문제 예민한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른바 영린이다. 한국에서는 영린인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그 유승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은 안 가도 되는데 간다고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청년에서 갑자기 별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됐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어떻게 사회의 스타일지는 모르지만 그분을 가지고 공인이라고 하긴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 그리고 또 정관계에 있는 리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버팅기고 있는 큰 기둥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이 그 밑동부터 어떤 그 병력으로 해서 썩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국가의 어떤 그 기본의 존립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제 아이도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하는 말이 아빠 꼭 군대 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누구라도 남자라면 부담을 갖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있어서의 실질적 평등을 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병무청이 어떤 비리라도 있어서는 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이게요. 이 징병제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 가야 되는 병력은 의무잖아요. 그 예, 이게 그렇습니다. 의무가 돼 있으니까 뭐 특히 부모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아이는 당연히 군대에 갔는데 당신은 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왜 안 갔느냐 혹은 당신은 왜 빠졌느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불평등 아니냐 이게 예. 불공평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억울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 그래서 저는요 뭐 양심 근데 그거는 결국 물을 때는 양심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서류는 다 갖춰놨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완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50년 전 엑스레이도 갖고 다니시다니까. 예, 예. 그렇다면 양심에 비춰서 고위공직은 맞지를 않는 것이 그게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네. 이 병역 문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왜냐면요. 조금 전에 최 변호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조선시대 때, 일례로 징비록이라는 드라마만 보더라도 양민만 이 복역을 합니다. 양반은 그렇죠. 예. 군 의무를 지지 않았거든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주 뿌리 깊이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가치관이 정립을 못했는데 바로 대한민국이 새롭게 거듭나느냐 이 점을 바로 우리가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제가 아는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법시험이라든지 행정고시 합격을 하면 거의 대부분 면제를 줬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고위공직자 청문회 때마다 그렇죠. 제대로 병역을 의무를 하거나 아니면 병역 중간에 대학원을 다닌다거나 이런 편법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고 실망을 하게 되는데 예. 김황식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법관 시절에 많이 배웠습니다만 실제로 볼 때도 이 굉장히 눈이 고도근시거든요. 예. 그리고 이 병역을 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굉장히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많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새로운 어떤 가치관을 지금부터 정립해 나가되 과거에 병역을 면제받은 분들은 이 면제냐 아니냐 이런 것도 굉장히 따져볼 만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북한이라든지 아니면 대북관에 대한 어떤 의식이 뚜렷하느냐 우리가 그 점도 함께 좀 알아봐야 됩니다. 예, 조 차장께서 대북관, 안보관 이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2010년 4월입니다. 천안함 사태 때, 천안함 폭침 사건이 났을 때 네. 청와대 벙커에서 열린 안보관계 장관 회의 참석자 중에서 군대 안 가신 분이 대부분이었다. 예, 병역 면제자들끼리 저 벙커 회의를 했다. 지금 장면인데요. 저런 상황에서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참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리고 한 사건이 더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아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보온병을 포탄이라고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때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그냥 형체가 없는데 형체가? 이게 포탄입니다. 포탄. 그럼 여기에 바로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이 나가지고 이게 몇 밀포입니까, 이건? 그게 76.1이고 아, 이건 70 곡사포구나,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아마 한 120mm 방에서 쏘면 오고. 아니 이쪽에서 좀 보세요. 예. 저도 예. 이게 상표 같은 거 보니까 이게 포탄 아닌데 이게 아까 대표님 포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포탄 아니에요 이거 마오병. 근데 저는 조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 안상수 전 대표에 대해서 조금 변호를 좀 하고 예, 싶어요. 변호 좀 해봐 주십시오, 그럼. 예. 우리가 이 고위공직자들 중에서는 반드시 군대에 다녀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예. 이 피치 못할 어떤 질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폐병 같은 경우에는 갈 수가 없는 거죠. 예.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일일이 이 사람은 무조건 기필했을 거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안상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과가 포병인 이 황진아 지금 현재 사무총장이죠. 예. 또 삼성 장군입니다. 이분이 보온병을 포탄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같이 여기에 그랬군요. 예, 포탄으로 더 확실하게 간주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근거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고위공직자라면 군대를 갔다 와야겠죠. 안 그러면 뭐 여성만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를 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가치관을 정립해 나갈 것인가 저는 이것이 더 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뭐 이게 실수고 또 해프닝일 수도 있는데 뭐 저희 같이 이제 보통의 군 갔다 오신 분들은 76mm라면 질은 7.6cm거든요. 그럼 요만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만한 보온통을 넣고 76mm라 그러면 국민들이 저 사람 좀 그렇네라고 의심을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아까 조 차장 말씀하셨지만 70년대 고시 합계 가면 다 군대 안 갔고 그럼 조선시대 양반은 안 가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평범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작은 것 하나도 더 오해하고 예 실제로 군대를 안 가야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분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병력 비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질적으로 돈 없는 사람이 병력 비리 저지를 수 있습니까? 아니죠. 뭔가 알고 하니까 커넥션을 이용해서 하고 뭔가를 아니까 병무청에 줄을 대고 해서 부득이해서 빼지 못해서 간다고 하면 그 후반까지도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국민들은 불만이 있는 것이고 다만 저도 이제 법조인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옛날에 뭐 그 사시행시 합격했다고 군대 안 가는 것이 아니고 막 군 법무관으로 해서 장교로 대부분 갑니다. 옛날에 이해찬 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다 법무관 갔기 때문에 법조인들이 다 안 가는 건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저분들이 군대도 안 갔다 왔으면서 이제 포탄을 그 보온병을 포탄이라 했다 그런 이제 미운 것도 있고 또 거기서 평소에는 별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군복 입고 나타나고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 정서상으로 용인이 안 되는 것이. 알겠습니다. 그 사건 자체는 본인이 참 굉장히 속상할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병역 얘기가 나온 김에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들의 병역인데요. 김무성 대표는 이병으로 소집 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74년에 군대를 가서 근데 이 기간이 학교를 다닐 때였다 이런 논란이 좀 있었고요.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자랑스러워하는 특전사에 근무를 했습니다.
특전사 근무에 대해서 본인이 자랑스러워하지만 강제 징집됐는데 본인 특전사 자원한 것처럼 이렇게 뭐 자랑하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근데 그거는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왜냐하면 유신 독재에 대해서 그 반대 시위를 한 것 이거는 대단한 용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강제 징집이 됐고 다만 특전사까지 근무를 했는데 북한의 어떤 천안함 폭침 같은 것에 대해서 북한의 그 사과를 요구한다든가 그렇습니다. 북한의 소행이라고 따끔하게 비판한다든가 이런 게 너무 늦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하나 더 볼까요?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은 할아버지의 양손으로 입적이 돼서 8개월 보충력 근무를 했다. 이 부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잣대로 보면 굉장히 비판의 여지가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또 이런 사례도 많이 있었고 어찌됐건 보충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네네. 어찌 보면 제일 떳떳하신 분이 안철수 의원이실 수 있는데 군의관으로 근무를 했으니까. 네네. 예. 근데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군 복무 기간을 엄청난 고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군대 내의 비민주적인 어떤 의사소통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지만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군 복무를 고문이라고 얘기를 한 부분은 좀 실수죠.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그 군의관이면은 장교인 것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의 전공과 관련되는 일을 했는데 그것이 허무한 일이었고 엄청난 고문이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정말 예컨대 서울법대에서 공부하다가 가서 진짜 그 100 그 소청소하는 사람은 정말 얼마나 고문이겠습니까? 리더로서 할 말씀이 있고 안 할 말씀이 있는데 본인의 책에 그렇게 썼다는 점에서 좀 설랑설레했던 내용이 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연구할 그 공간도 없고 기회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랬다는 이야기인데 계속 비행기 타고 서울로 많이 와 다녔고 그 위에도 뭐 서울에 근무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이분들 중에서 어쨌든 문재인 대표, 제가 평소에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지지하는 발언을 해본 바가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분 중에서는 강제로 갔든 어떻게 갔든 가서 만기 전역 그 어렵다는 특전사에서 했다는 점에서는 가장 박수를 받아야 대권주자 4분 중에는 문재인 대표가 군 문제에 대해서는 관한 떳떳하다 이런 말씀. 중요한 것은 지금의 안보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현재 안보관.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할아버지 양손에 입적해서 8개월 보충력 근무를 했다. 이것도 어떤 가족사에 관련해서 저희가 다는 알 수 없지만 이 보충력 근무를 하던 시기에 병역법이 바뀌어서 이른바 부선망 독자라고 하죠. 아버지가 없는 독자는 이 일종의 방위 판정을 받는다. 그것과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은 이 현역으로 가야 되는데 보충력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기됐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조 차장님 말씀하셨지만 문 대표님은 앞으로 적어도 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좀 우리나라 현실을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 자꾸 여러 이상한 소리가 안 나오도록 좀 잘 신치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부분 안 물어보겠습니다.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군대 방문을 해가지고 그 침상에 쪼그리고 누워도 보고 실제로 그런 영상이 보도된 적도 있고 한데 실제로 군 부대를 방문하는 것이 실제로 지지율 향상에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럼요. 왜냐하면요. 특히 새누리당은 보수정당입니다. 보수정당에서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게 바로 안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안보 활동을 더 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더 확고부동한 안보관을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왜? 특전사 근무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1야당에서 가장 지금까지 2012년 대선까지 국민에게 확고부동한 믿음을 주지 못한 게 바로 이 북한관, 안보관이기 때문에 더 그만큼 확실한 어떤 믿음을 줄 수 있는 토양을 갖췄기 때문에 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목함지뢰 사건 때 그래도 점수를 많이 얻었지 않습니까? 북한과 앞에 정말 협의를 하고 있을 때 여야가 같이 한 목소리를 내서 해줬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해낼 것 같은데 사실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자산이 있죠. 아마 많은 분이 봤을 겁니다. 그 특전사 낙하 헬기 탄 한 다음에 딱 사진이 있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이 모든 경력에 관해서는 다 정리할 수가 있는 알겠습니다. 이 4분 중에 평상시에는 세 분이 다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요. 최근에 김무성, 문재인 두 대표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 목소리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대불광장에 모셔진 약사 대불은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고 아픔과 슬픔을 소멸시켜주는 구원불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픈 상태입니다. 약사 대불께 불공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약사불은 치유의 부처님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또 아까 우리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 시대 중생들에게 가장 절실한 도움을 주는 부처님입니다. 세상에 오늘 아픈 사람들이 참으로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세 분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프다, 많이 아프다, 아픈 것 같다, 참 많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면 가장 곤란하고 마음이 아픈 분이 김무성 대표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께서도 괜히 오늘 최근에 이제 많이 공격을 받으면서 그 얘기부터 해볼까요? 문재인 대표께서는 재신임 이것이 이종걸 원내대표로부터 유신 시대 방식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그 말은 좀 실수였죠. 물론 사과도 했다고 그러긴 하는데 예. 이 문재인 대표가 이번에 선택한 방법이요. 아주 사실은 말하면 무책임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걸 리더십으로 해서 당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결정해도 그게 왜 그렇게 나오냐면 국민이나 일반 당원들한테 만약에 결정해달라 하면 설마 앉아있는 나를, 현직에 있는 나를 예. 비토하겠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한데, 리더에 가는 길은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책임을 바로 현장에서 리더십으로 극복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떠미는 것, 이것은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라 보기도 어렵고, 예.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 바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온 국민을 그야말로 지인을 빼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재신임은 포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대신에 총선에서는 압도적인 또 승리를 거뒀죠. 어쨌든 그건 다른 요인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재신임, 이런 거는 이번에 좀 문재인 대표가 무책임한 선택 아니었나. 저는 이 세 분 중에서 조금 전에 들은 세 분 중에서 가장 해결이 난망한 분이 바로 문재인 대표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위의 문제죠.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들의 병역 문제입니다. 아들 문제죠. 문재인 대표는 본인의 문제입니다. 본인의 문제가 이렇게 확산을 시킨 겁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주류 측에서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어제 그 박정희 정권 시절에 바로 유신 찬반 투표에 대해서 비유한 것에 대해서 사과해라. 그거는 이 박정희 정권 시절의 모습을 어떻게 민주개혁 세력이라고 자부하는 이 당에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감정적인 문제지만 과거에 이 유신 헌법에 대해서 찬반을 왜 물었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 헌법 통과시키고 나서 1년 동안 내내 특히 지식인 그룹에서 공격을 받으니까 유신 헌법과 자신의 거취를 연계시켜서 동시에 물은 겁니다. 바로 그 점이 지금과 닮아 있다는 거는 아마 부인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요. 문재인 대표가 이 당 혁신을 하는데 이번 혁신안 한번 보십시오. 자, 사무총장을 총무본부장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것을 혁신이라고 생각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당원의 권리를 모두 박탈하고 당원과 일반 시민의 지위를 동등하게 하는데 이것에 반대하는 것이 왜 반혁신인지 많은 사람들은 참 의아해할 수 있고요. 또 그런 혁신안 통과와 대표직의 거취까지 연관시킨다? 이거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에 대해서 찬반을 자신의 거취하고 연관시켰는데 이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은 온데간데 없이 서울시장직을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그만둬야 되느냐 이렇게 변질된 거하고 아주 닮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안을 진작에 좀 들고 나왔으면 좋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결국 타이밍의 문제, 정치인이란 것은 시의성, 정말 정치적 감각의 문제인 것인데 아시다시피 19대 국회에서 제일 마지막 가장 어떤 활용 점정을 찍어야 될 국감을 바로 하루 앞두고 이걸 했다는 점에서 결국은 나만 있고 국가에 대한 정책은 없애버렸다는 점에서 뼈아픈 어떤 그 시기에 실책이 있는 것 같고 아까 우리가 얘기하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장년들도 다 아프다는 점에서 이게 모든 국민들이 다 아픈 것 같아서 참 죄송한데요. 제일 아픈 분은 분명히 문재인 후보인 의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통째로 국정감사를 송두리째 이거는 무력화시킨 거는 전무후무하고 정말 전무후무하다는 말씀으로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정감사에 맞춰서 자기 거취 문제 얘기했고요. 또 추석 전으로 며칠 재신임 투표를 미루건 안 미루건 간에 그게 전부 다 국정감사 안에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 국민들은 아마 똑똑히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서청원 최고위원께서 이 고통스러운 세 분을 위해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 하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김무성, 문재인, 박원순 세 분 모두 요즘 좀 힘든 상황입니다.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박원순 대표도 가슴이 아픕니다, 요즘에.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늘 용기를 잃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잘 되시도록 기도도 해주시길 바라면서 뭐 전형적인 덕담이네요. 그 덕담은 뭐 하는 건 좋은데 예. 국민들의 이제 정서가 과연 일치하는지 이런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박원순이 저 문재인 대표의 경우는 보니까 치밀한 계산에 의해서 시점도 선택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혁신안 만들 거 다 만들어 제시 다 해놓고 여기서 만약에 한다는 것은 혁신안 이제 해가지고 상대방 비노 측의 명분을 일단 다 뺏어놓고 그 다음에 선택해 주십시오. 이런 식이 되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제19대 마지막 국감 또 마지막 정기 국회 이런 거 안중에 없다는 거예요. 예. 자기들 전략대로만 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은 패했습니다. 그 당시 대선을 왜 패했는지 평가위원장을 지냈던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께서 이런 결론을 내셨습니다. 이 결론에 대해서 친노라든가 문재인 대표께서 불편하시겠지만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현재 문재인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당신은 혁신을 대변하고 그 비판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반혁신, 그러니까 기득권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로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제일 걱정입니다. 이게 흑백 논리거든요, 이게. 그리고 저는 이게 전형적인 운동권 논리라고 생각해요. 네, 들으신 것처럼 저런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조순 차장께서 이 세 분 중에 가장 해결력이 난망이 문재인 대표다 이렇게 비판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표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조언을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문재인 대표가 지금이라도 재신임 투표를 철회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왜냐면요. 이런 어떤 재신임 투표 그리고 또 절대 재신임을 안 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자꾸 이거를 뭐 재신임 투표고 뭐 고뇌에 결단이고 하는 거는 국민에 대한 겁박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점을 좀 분명히 아셔야 되겠고요. 지금 국민들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국정감사라든지 또 노동개혁이라든지 여러 현안이 있는데 여기에 때 맞춰서 제1야당 대표가 이른바 혁신안이라는 저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데요. 국민들의 눈에 볼 때는 혁신안이라는 점 아마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텐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왜 당대표 문제를 국민에게 물어봅니까? 또 국민이 새누리당 지지층을 빼고 어떻게 국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이면 100% 국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그 당파 싸움에만 매몰되어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점점 나락으로 지금 치닫고 있고요. 저는 문재인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도 상당한 손실을 봤다. 이런 점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게 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추석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들과 모두 모인 자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정치인 누가 잘하나 누가 못했나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당사자인 정치인들도 추석 민심 읽기에 골몰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화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총님 오늘 정치 얘기 전에 오늘 낮에 노동개혁 관련해서 한국노총 금속노련위원장께서 분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예. 민주화운동 하고 계실 때 분신 많이 보셨고 많이 했을 텐데, 저도 좀 안타까운데 이 분신 이런 상황이 좀 없어야 될 텐데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생각을 갖고 좀 바꿨으면 분신이 안 일어날까요? 예. 예, 정말 대단히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리고 뭐 동남아 같은데 불교도들, 티베트의 뭐 남아성이나 그런 분신이 있는데. 우리가 이 독재 과정을 거치면서 또 젊은이들 분신 또는 이 나이 잡수신 분들 분신인데 특히 노동계 전태일 열사부터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는 성숙된 모습을 국민들이 각계각층에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웠는데 지금은 세계 속의 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나라와 교류를 통해서 어느 것이 우리 민족의 살 길인가, 우리나라의 살 길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내 개인 이익보다는 우리 전체의 이익, 뭐 전체주의 국가로서 그걸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또 그리고 이 노동계에서도 과거에 우리가 투쟁했던 방식대로는
지금 전부를 얻을 수 없다는 것. 예. 이런 걸 판단해서 이런 희생을 통해서 노동자의 권익도 확보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 다방면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세력들하고도 타협하고 예. 우리 이익을 확보하는 이런 전술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야당 역사를 쭉 준비를 좀 했는데요. 사실은 이 평민당, 통민당 이 이전 시대에는 사실 뭐 정말 군부 독재 시절에 분신이라는 가장 극단적 저항의 방법을 쓰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쭉 역사가 내려오는데 최근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60주년 행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정치의 뿌리를 1955년의 민주당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죠. 근데 야당에서 60주년 하는데 이것은 이 엄격히 말하면 도용이죠. 도용이다. 예. 야당 탄생 60주년 우리도 야당이다. 이것은 뭐 경강부회라 하더라도 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제 생각입니다. 예. 야당이 출발한 지 우리나라 정치사에 60주년. 예. 우리도 야당이니까 그 야당으로서 할 말 하겠다 이런 취지는 좋아요. 근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나 이름이 길어서 그냥 제1야당이라고 할게요. 예, 예. 내자거든. 예. 그 제1야당이 대한민국의 그 야당의 역사를 전부 포괄하고 전통을 이어왔다. 예. 이렇게 생각한 국민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욕심이죠.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문재인 대표가 결국 주류 비주류 싸움이라든지 친노 대 친노의 예. 그 대결을 이런 큰 흐름으로 한번 덮어보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술수에 지나지 않다. 저는 그리 봅니다. 예. 이런 건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김무성 대표가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야당이 정통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왜곡이다 얘기를 하면서 김무성 대표 본인이 YS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의해 정치를 배웠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김영삼 전 대통령도 같이 민주화 세력이고 예. 어떤 의미에서는 YS를 포괄하지 않는 YS도 예. 뿌리 중에 하나인데 그걸 포괄하지 않는 것이 정통 야당이냐 이런 얘기도 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YS 대통령이 야당 과거에 민주당 구파로 출발했잖아요. 예. 처음에는 자유당으로 했지. 예. 민주당 구파에 와가지고 이 정치를 거기서 원내 총무하고 대통령 후보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야당의 그 원류하면은 지금은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을 주축으로 해서 지금까지 정당이 여러 생기고 또 소멸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예를 들면 통일민주당 하면은 김영삼 대통령, 예. 평화민주당 하면 김대중 그러네요. 대통령. 두 분이.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평화민주당이 그 김대중 대통령이 정계 은퇴하셔가지고 다시 그 복귀할 때 새정치국민회의 이렇게 그렇습니다. 창당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창당을 했고 그 다음에 또 2000년도에 새천년 민주당 또 창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김대중당인 겁니다. 여기까지 김대중당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YS 대통령이 그 통일민주당 창당하고 예. 그때 와가지고 다시 그 통합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보수 세력하고 통합한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래 목적 실현했어요. 그래서 이 김영삼 대통령을 추종했던 세력들이 전부 여당이 된 다음에는 지금도 여당하고 있잖아요. 그래 갈라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과거의 전통을 말입니다. 전부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쑥 이어왔어야 돼.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 전체 역사를 보면은 뭐 고조선부터 뭐 부여 때부터 그래 당군 왕검을 시조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부침이 많았습니까? 왕조가 바꿔질 때마다 우리는 전 왕조를 계승한다. 이런 왕조 없어요. 새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지금 아무리 궁해도 말입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나와야죠. 예. 야당의 원료인 YSDJ를 둘 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적극 포괄하지 않는 야당이 정통 야당이 되기 좀 어렵다라는. 그리고요 두 분을 다 포괄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요새 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위한 세력들이 뭐 동상세우자 하고 뭐 박정희 대통령을 또 위한 세력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요. 예. 저는 그런 식으로 이 어프로치 하면 실패한다고 봐요. 어떻게 됩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이 건국 이래 지금 이 대통령 되신 분들이 전부 이제 이 흠결이 있다고 비난을 받아요. 심지어 이 민주화된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전통을 스스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주장했어요. 역대 대통령 말입니다. 공적을 바로 평가해 주기로 하자.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포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전통을 새로 세우기 위해서
건국 이래 우리나라를 이끌어갔던 대통령에 대한 말입니다. 이런 이 장점 만들어주기 작업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뭐 이 순서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심지어 최규하 대통령까지 짧지만 말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그런 그 나름대로 업적이 부각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국민운동을 펼치면서 막 이승만 대통령의 장점은 이런 점이 있다. 또 단점도 시인해야죠. 또 박정희 대통령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단점도 있단 말이요. 이렇게 해주는 거요. 그래서 국민이 그 중에 좋은 것은 본받고 역사가가 역사를 이 책을 편찬할 때도 말입니다. 그거 좋아하는 순서대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역대 대통령이 전부 한꺼번에 이렇게 이 국권을 세우고 이 국민한테 지도자상을 새로 만들어주는데 우리 국민이 지혜를 모은다면은요. 어느 대통령이 뭐 했고 이 정당별로 해가지고 이런 과거에 대립되고 싸웠던 이런 역사를 되풀이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출발했는데 지금은 뭐 여러 경로를 거쳐서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은 결국은 노무현 주류. 그렇죠. 그러고요. 지금 제가 이 문재인 대표가 그럴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이 집권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어쨌든 청와대에서 개입해서 당선시켜줬잖아요. 후보로. 그렇게 해서 결국 전라도 전체가 이 97% 김대중 대통령보다 더 높은 비율로 노무현 대통령 만들어준 건 김대중 대통령 덕인 거예요. 그게 김대중 대통령이 장관시키고 국회의원 여러 분 만들어줬던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고 신당 만드니까 전부 그리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 김대중, 엄격히 말하면 김대중 대통령 당은 없어진 거예요. 제가 이 꼬마 민주당 9명 국회의원으로 당 대표하면서 그걸 지켜보려고 했지만 결국 나중에 통합해 가지고 또로 친노가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야당은 친노냐 반노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지 과거의 전통 세력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전통 야당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김대중 대통령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같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주문을 해요. 우리 고향 찾기를 하자. 고향 찾기? 고향 찾기. 왜 이건 남의 고향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대접도 못 받고 이러고 있는데 이 짓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이 전라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야당 안 되니까 신당 하자는 그 주준 거예요. 알겠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재벌 총수 출석을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재벌 총수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짧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국회 국감장에 출석하셔서 롯데가 한국 기업이다. 국민적인 질타, 불신을 회복시키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여당 지도부가 신동빈 감싸기를 하는 건 아닌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지배구조를 뭐 개편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그걸 왜 꼭 대기업 총수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사형제 폐지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증인으로 사형수 유영철, 오원춘을 부르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총재님은 저런 내용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수가 나와라. 저희가 야당일 때도요. 이 가능한 한 대기업 그 총수를 국감에 불러내고 많이 불러내려고 그런 그 노력을 한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기업이 결국 정경유착해 가지고 국민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들 돈벌이만 생각한다. 그런 생각을 야당 때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그런 거 하고 불러내면은 정경유착이 끊어집니까? 아니 자관 그때 그런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은 말이죠. 그런 그 연속선상에서 이 기업 총수를 불러내길 바라는데 저는 국감에서요. 이 무슨 기업에 부정이 있다 없다 이걸 따질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검찰이 할 일이에요. 국감에 기업 총수가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개편하는데 기업의 역할이 뭐냐. 지금까지 이 우리 체제에서 기업하는데 뭐가 장애 요인이냐. 어떻게 하면 기업 활동을 더 풍성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고용 창출에 말입니다. 기여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걸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필요하면 입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 기업 총수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하면 그걸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선 처음부터 안 되게 노력을 해요. 저도 뭐 여당일 때 그거 오면은 옛날 그 야당일 때는 나오라고 했지만은 부탁하고 그랬어요. 아, 이분 좀 빼주면 좋겠다고. 뭔지 모르지만 나한테 부탁이 왔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정감사의 장소에서
기업이 할 말을 제대로 하는 기회로 삼으라 이거예요. 예, 아까 그 신동빈 뭐 회장 얘기 나오면 일본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 하는데 이건 우리가 대단히 국수주의적인 냄새를 풍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부 말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외국 투자를 받아들이고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기업하면 말이죠. 우리 이 국내법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외국인 기업하기 좋게 만들어주느냐 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외국인이 투자해서 여기 와서 이 한국에 와서 고용 창출하고 기여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 표창을 해야 돼.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당신 말이요. 한국 기업이요. 뭐 미국 기업이요. 이렇게 따지면 누가 여기 와 투자하는데 기분 좋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지 말고 롯데에서 한국에 투자하는데 설사 일본 국적이라 하더라도 어떤 식이 말이야. 지금까지 불법이 얼마나 있는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이야. 이 폭리를 얼마나 취득했고 우리 그 기업에 나쁜 영향을 미쳤지 않느냐 이런 걸 따져야 돼요. 그리고 기업 와서 이 기업 총수도 말이죠. 당당하니 내가 한국에서 기업하는데 일본하고 비교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차이점이 있다. 일본에 기업하기 좋은 점은 이런 점인데 한국은 없다. 그럼 한국에는 이러이러한 기업하기 좋은 점을 만들어주라. 예를 들면 말이죠.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렇게 말하기 곤하겠지만 우리를 항상 정정유착으로 이래 몰아세우는데 그런 거 있으면 말이요. 증거를 가지고 말이요. 얘기해라 말이요. 그리고 우리는 이 기업하기 좋은 곳은 세계 어디든지 남북 뭐 북한까지도 가서 돈벌이 하려고 개성공단 있지 않냐 이거요. 어디든지 이 가는 파인데 말이요. 이걸 얼마나 기업하기 좋은 곳을 만들어 주는데 여러분들 기여했냐고 말이요. 이러이러한 점에 이거 개선할 점 아니냐고. 근데 이거 개선해 주겠냐고 말이죠. 이렇게 당당하니 이 국정감사 장소를 활용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을 이 기업 총수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총재님 과거에 옛날에 뭐 10년, 20년 전에는 국회의원이 기업을 혼내면 나오라고 혼내면 뭐 뒤로는 도움 받고 그런 적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 있었다고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그리고 기업에서 말입니다. 이 나오라고 하면은 말입니다. 요다음에 말입니다. 반드시 후원금 내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걸 보답해주고 이런 악순환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업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나중에 도움을 받는다. 그렇게 하면은 기업 총수가 당당하게 나와서 말이죠. 나를 이걸로 질문하는데 나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합법적으로 기업을 했고 앞으로도 내 이런 방식으로 기업할 겁니다. 근데 이거 뭐가 나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국회의원이 뭐 기업인이 나온 국회에서 말이죠. 무슨 답변하는 태도가 틀리다. 어쩌다 이런 얘기 합니다. 할 말 없으면 그래요. 할 말 없으면. 할 말이 없으면. 이론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기업 총수도 당당하니 내가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이 종업원들의 기업 수장인데 말이야. 내가 여기 와서 쩔쩔매면 그 사람들 의식이 어떻게 되겠어? 그럼 나도 할 말 하고 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리고 나는 정당한 말을 하는 것이지 내가 정당하지 않은 말을 하냐고 말이야. 그런데 왜 내가 태도가 나쁘냐고. 당당하니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업 총수들이 이번 국감부터 말입니다. 이 나오는 것을 말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당당하니 와서 얘기하고 불러놓고 말이죠. 질문도 안 하거나 왜 불렀냐고 말입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소송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왜 내 하루 내 생산 내 몰두하면 얼마 이득이 있는데 당신들이 나 불러놓고 질문도 안 하고 말이요. 이래 되겠냐고. 그래 이거 이 손해배상 청구한다든지 이런 거 해야 돼요. 이번 신동빈 회장이 국회에 나와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보면서 총재님 제안한 그런 내용들이 좀 가능한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신동빈 당연히 그래야죠. 알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가장 곤욕스러운 사람이 김무성 대표입니다.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 나눴지만 일각에서는 뭐 대선 불출마 선언해라, 정계 은퇴하라 이런 주장까지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본인의 자식도 아니고 사위도 자식인가요? 이 상황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나라 민법에 말입니다. 미성년자냐 아니냐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미성년자를 넘어가면은 부모가 책임 안 지는 겁니다. 법적으로. 뭐 도의적으로는 우리 아들이 이래 미안하다 하지만 말이죠. 근데 이 사위가 말입니다. 마약한 건 모르고 결혼했다고 그러는데 사전에 알긴 알았는데 뭐 말랐는데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무슨 뭐 이 집행유예를 받고 전과도 있었는데 그 법무부에서 무슨 증명을 없는 걸로 해줬다 막 그런. 그 김무성 대표가 내 그 사유될 사람이니까 법무부에서 이런 증명 좀 해주시오. 또는 법원에 말입니다. 그 변호사를 통해서 이건 내 사유될 사람이니까 이번에 이 집행유예 좀 받게 해주시오.
이렇게 관여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죠. 예. 그러나 그런 증거가 없으면 말입니다. 예. 사위도 지금 미성년 지나고 사회적으로 책임질 만한 그런 사람인데 그걸 가지고 뭐 사퇴하라 막 이렇게 나오는 건 사위가 이 장인 말 듣고 움직인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더라고. 내가 이 김무성 대표를 옹호한 거 아니에요. 예. 그 사위된 사람은 무슨 뭐 충청북도 재벌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 그러면 그쪽에서 변호사 말입니다. 선임해가지고 할 때 자기가 뭐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말이지. 이거 집행유예만 받아주려 한다든지 그런 이 딜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수도 있죠. 예, 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새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명한 로펌 잡으면은 말입니다. 이 형이 조정된다는 그런 얘기 다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요새는 저는 그렇게 봐요. 재판을 말입니다. 법원에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재판을 한다는 게 아니라 유죄 무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변호사 힘입니다, 지금. 안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서 말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우리 교포가 관계됐을 때 이거 뭐 유명한 변호사 삼은 말이요. 어떻게 나올 수 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변호사의 노력에 의해서 그 죄형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건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그 본가가 부자니까 수임료 많이 주고 좋은 변호사 쓸 수 있는 것이고 또는 법원에도 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김무성 대표가 사위한테 말입니다. 생활비 주는 거 아니고 말이요. 늘 감시하는 거 아니고. 그런데 거기 책임지라? 이 종편 나도 봤더니 말입니다. 어느 신문에서 청와대에서 찍어내기 한다고 그럽디다. 예.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청와대가 말입니다. 그렇죠. 말이 안 되는 못 얘기. 봤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럼 짧게 김무성 대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그건 본인한테 달렸죠. 네, 본인한테 달렸고 결국 여당 대표는요.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예. 당청 관계를 원활하니 이끌어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 편에서 바른 말을 해야 돼요. 이건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대표가요. 야당 대표만큼 각광을 못 받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에 대한 가족에 대한 문제보다는 여당 대표로서 역할을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쾌도나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